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해 1798년에 제정된 법안을 동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한 크루즈 선사가 트럼프 행정부 2기 임기 동안 미국을 떠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변인의 대선 캠프 대변인을 지낸 캐롤라인 레빗이 발탁됐습니다. 사실상 미 전역의 모든 선거가 끝난 가운데 유독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만 완료되지 않고 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 여파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해 무려 226년 전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안을 동원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금이나 추방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점이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적성국 국민법안은 프랑스와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던 지난 1798년 제정됐는데 이 법안은 적국의 편에 설 수 있는 이민자들을 쫓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은 미국과 외국 정부 사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형식으로 발효되는데 14살 이상 비시민권자는 누구나 구금이나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도 이 법안에 따라 일본인과 독일인, 이탈리아인들이 구금됐던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이민법원의 시스템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추방이 가능해집니다. 구금이나 추방 대상이 된 이민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민법원과 달리 절차가 복잡해 소송에 대한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 법안을 사용해 대규모 추방에 나설 경우 인권단체는 물론 이민단체들과 법적 분쟁을 치르게 될 것으로 예견되며 추방 대상에 속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적성국 국민법상 적국가의 시민으로 분류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크루즈 선사가 4년 동안 아예 미국을 벗어날 수 있는 이색적인 여행 상품을 출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크루즈 선사 빌라비 레지던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임기 동안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품은 1년부터 최대 4년까지 미국 땅을 밟지 않고 해외를 여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1년 상품은 현실 도피, 2년의 경우 중간 선거, 3년 상품에는 집만 빼고 어디든이라는 이색적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전체 임기를 피할 수 있는 4년 상품은 도약이라고 명명됐는데 140개국 425개 항구에 기항한 뒤 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2028년 11월에 국내로 복귀하게 되는 일정입니다. 장기간 크루즈 선박에 탑승하는 만큼 높은 가격이 책정됐는데 4년 기간 상품은 25만 5,999달러부터 시작됩니다. 상품에는 모든 식음료, 주 2회 제공되는 청소, 스파와 피트니스 센터 이용권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변인의 대선 캠프 대변인을 지낸 캐롤라인 레빗이 발탁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레빗이 유능한 소통 전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출범을 앞둔 2기 행정부 백악관 대변인에 올해 27살의 캐롤라인 레빗을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 캐롤라인 레빗은 선거운동에서 내신 대변인으로서 놀라운 일을 수행했으며 유능한 소통 전문가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공보팀 소속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보국장에 스티븐 청 선거 캠프 대변인을 임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반도체 지원금 전달을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반도체 보조금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다급함이 반영된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타이완 TSMC에 반도체 지원금 66억 달러, 9조 2천억 원을 지급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반도체법 서명 이후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최대 50억 달러의 대출도 TSMC 애리조나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의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짓는 기업들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SMC는 650억 달러를 들여 애리조나 피닉스에 첨단 공장 3곳을 짓고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2달여 앞두고 나왔습니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발표가 바이든 행정부의 다급함을 반영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바이든 정부의 각종 법안을 폐지하거나 되돌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도체법의 존립조차 위태롭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반도체법을 비판해 왔습니다. Taiwan took smart, brilliant. They took our business away. We should have stopped them. We should have taxed them. We should have tariffed them. TSMC 외에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와 예비 거래 각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각각 64억 달러, 4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더 많은 보조금이 확정될 걸로 현지 언론들이 전망하는 가운데 이번 발표 이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확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선거가 치러진 지 열흘이 지났지만 유독 캘리포니아주의 개표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0개 주 가운데 48개 주에서 선거가 사실상 완료된 가운데 아직까지 더딘 개표로 인해 승패가 지연되고 있는 주는 2개 주,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알래스카주의 경우 면적별 인구 밀도가 매우 낮아 투표소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편 투표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험난한 기후 조건으로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단순히 물리적 여건으로 개표 지연을 설명하기 힘듭니다. 동부와 서부의 시차는 불과 3시간 차. 캘리포니아주와 여건이 비슷한 동부 플로리다주의 경우 일찌감치 선거 개표를 모두 종료한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총무처에 따르면 선거일 이래 9일 동안 모두 1,400만 표의 투표가 개표 처리됐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미개표분은 160만 표에 달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선거국별로 알라미다 카운티는 18만 7천 표가 남아있고 세크라멘토 카운티 역시 17만 4천 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이 45지구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선거국 역시 10만 표 이상의 미개표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개표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유독 투표 편의성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주의회가 모든 유권자들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우편 투표용지를 받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반면 상대적으로 개표는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편 투표의 경우 현장 투표용지와는 다르게 개표자가 일일이 봉투를 뜯어 유권자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우편 투표 마감일 역시 미 전역에서 가장 관대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선거일까지 우편 투표가 도착하지 않아도 우체국 소인만 선거 당일 날짜로 찍혀 있으면 유효표로 간주하는 제도를 201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당초 선거일 이후 사흘까지인 유효 접수 기간 역시 올해는 7일까지 늘어났는데 11월 12일에 도착한 표들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개표가 계속 지연되면서 캘리포니아주 총무처는 어제 온라인 회견을 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모든 투표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집계되는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표 지연에 대한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조 패터슨 주 하원의원은 개표가 지연될수록 진실 여부를 떠나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싹틀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국내 소비시장이 2달 연속 강세를 나타내며 다음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0.3%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9월 증가폭도 당초 0.4%에서 0.8%로 크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소매 판매가 비록 전체 소비의 일부지만 미국 경제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소비가 여전히 튼튼함을 보여준 겁니다.
전날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한 데 이어 강한 소비 지표가 나오면서 다음 달에도 연준이 금리를 낮출 거라는 전망이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The economy is not sending any signals that we need to be in a hurry to lower rates. The strength we're currently seeing in the economy gives us the ability to approach our decisions carefully. 이에 따라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5월 말 이후 처음으로 4.5%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급락했고 다른 지수들 역시 내렸습니다. 백신 음모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모더나와 화이자 등 백신 관련주들도 급락했습니다. Just the incoming administration themselves, there is some risk around policy changes. 트럼프 정부가 점차 모습을 갖춰가면서 실제 정책 방향에 따른 영향도 받는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추수감사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물가에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일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랜딩트리가 소비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6%는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균 431달러를 모임에 지출할 것이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9%가량 오른 금액입니다. 물가 상승 여파로 음식 구매에 더 많은 지출이 예상된 데 따른 것인데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의 상당수는 초대 손님을 줄이거나 간단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블랙 프라이데이 소매 판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이전에 온라인 할인 경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2년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 양국의 안보 관련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열리는 만큼 양국 정상은 안보 관련 논의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30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가 격변하고 있다면서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영내 평화와 번영이 한국과 중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영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영내 평화를 위해 한국과 중국이 인도적인 역할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为促进地区和平稳定和发展繁荣做出更大贡献. 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도 가졌습니다. 삼국 정상들도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향후 삼국 협력 정례화를 위한 사무국 설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첫 세션 연설을 통해 다자 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북러 군사 협력 중단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순방을 계기로 추진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은 내년 1월 취임식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정책 협의를 비롯한 각종 교류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루 리마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활용해 무인기 개발과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화염과 함께 솟구친 북한 자포경 무인기가 장갑차에 부딪혀 폭발합니다. 무인 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 공격형 무인기들의 성능 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무인기가 크고 작은 분쟁에서 명백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하루빨리 생산 체계를 구축해 대량 생산에 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구형 독일 차량을 폭파하는 모습도 공개했는데 무인기를 테러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중 일부는 날개 모양 등이 러시아 무인기와 닮아 러시아와 북한 사이 기술 협력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파견 노동자들이 러시아 드론 공장에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Шахіди, які іранський уряд їм запровадив, у них є завод, і тому Північна Корея буде працювати на військових заводах. Я думаю, включаючи відповідні дронові заводи, будуть набирати цього досвіду.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큰 효과를 거둔 것을 본 북한은 무인기 개발과 생산에 적극적입니다. 드론을 요격하거나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요. 대량으로 이제 무인 공격기를 생산해서 대남 위협용으로 이걸 활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이 무인기 관련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것도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간호사 자격증이 없는 40대 여성이 60여 명의 환자를 돌보며 급여를 받아가다 결국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KBTV 길현민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의 44세 여성 아만다 리안 포터가 캘리포니아주 여러 병원에서 등록 간호사로 위장해 약 60명의 환자를 돌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포터는 프로비던스 세인트 조셉 메디컬 센터에서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근무하며 2번의 급여를 받았으나 병원 직원들이 그녀가 실제 간호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포터는 해고되었고 LA 카운티 검사국은 신원도용, 허위 가장, 대형 절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포터는 캘리포니아주 여러 병원에서 다양한 허위 신분을 사용해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버지니아에서 간호사로 위장해 은행 사기를 저지른 바 있으며 2017년에는 $12만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다른 병원에서도 포터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LA시가 전국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운전자들의 연평균 지체 시간은 89시간에 달했습니다. 교통혼잡 순위 평가기관 인릭스가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지난해 도로 상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시는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운전자들은 전국 평균 42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연평균 89시간을 교통정체 속에서 보내고 있는데 이는 뉴욕시의 101시간, 시카고시의 96시간의 뒤를 이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도심 외곽에 거주하는 통근자들은 하루 평균 서너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고 있지만 도로 사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구간은 다운타운과 605번 프리웨이 사이에 있는 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들이 오는 2026년까지 지역 학생 정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등록금 인상도 이루어지는데 타주 출신 학생과 유학생들의 학비는 큰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들이 주내 입학생 정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2024-2025 학기에는 3천여 명의 주내 입학생들이 늘어 역사상 가장 높은 20만 6천여 명의 주내 입학생이 각 캠퍼스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다만 등록금은 오를 예정인데 캘리포니아주 거주자로 분류되는 주내 입학생들의 경우 3.5%, 타주 전입생과 유학생들은 9.9% 오르게 됩니다. 등록금 인상은 주정부의 지원금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지난 6월 예산안을 수립하며 대학 지원 예산을 7.95% 삭감했는데 학생들과 부모들은 학업을 이어가는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등록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당뇨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명 중 1명이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WHO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당뇨병 환자는 8억 2,800만 명으로 1990년 1억 9,800만 명에 비해 6억 3천만 명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당뇨병 유병률도 7%에서 14%로 높아졌습니다. WHO는 이 중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30세 이상 성인이 4억 5천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연령대 당뇨병 환자 5명 중 3명에 해당합니다. WHO는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 원인에 대해 비만 증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의 소비 확대, 신체 활동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동부 지중해 지역의 성인 당뇨병 유병률이 평균을 크게 웃도는 20% 정도라며 이 두 지역과 함께 아프리카의 당뇨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HO는 중저소득 국가와 선진국 간 치료 격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등 고소득 서방 국가의 당뇨병 치료율은 55%에 달했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치료율은 10% 미만이었습니다. WHO는 2030년까지 당뇨병 환자의 80% 이상이 혈당 조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